가난한 한 여성이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폭행을 당하면서 자랐으나 결국 대기업 CEO 억만장자가 되었고 이후 동창회에서 만난 자신을 괴롭혔던 동창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해주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23해 전의 겨울은 유독 지독했다. 교실 창문에 성해가 하얗게 피어오를 때마다 17살의 서지우는 허파까지 시려오는 추위를 느꼈다. 추위는 교실의 공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뱃속에서부터 차오르는 허기와 등 뒤에서 날아와 박히는 경멸의 시선이 만들어내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였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교실은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각자의 가방에서 형형색색의 도시락통을 꺼내 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과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내뿜는 고소한 냄새가 교실을 채웠다. 하지만 그 시간은 지우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지우의 책상 위에는 늘 그랬듯 낡은 국어책 한 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날도 지우는 책에 얼굴을 박은 채 필사적으로 배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를 감추려 애썼다. 할머니는 어제 새벽에도 폐지를 줍다 허리를 삐끗하셨다. 병원 갈 돈이 없어 약국에서 산 싸구려 파스 몇 장을 붙이고 끙끙 앓아놓은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싸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머, 쟤 좀 봐. 오늘도 굽나 봐. 목소리의 주인은 유날이었다. 반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비싼 학용품을 쓰는 아이. 아버지가 중견 건설사 사장이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절대적인 권력이었다. 나리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김세희가 붙어 있었다. 세희는 나리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 까르르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나리야, 불쌍하잖아. 우리 밥 한 숟갈씩 덜어줄까? 가난 구제 좀 해줘야지. 가난 구제. 그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지우의 가슴에 박혔다. 아이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벽이 되어 지우를 옥죄어왔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울면 저들의 완벽한 놀잇감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괜찮아, 괜찮아. 이 시간만 지나면 돼. 하지만 그들의 악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지우는 몇 달간 군것질을 참고 할머니가 쥐어주신 몇천 원을 아껴 모아 드디어 새 노트를 한 권 샀다. 표면이 매끄러운 하얀 노트. 그곳에 자신만의 시를 쓰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적어 내려갈 생각에 지우는 오랜만에 가슴이 부풀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자신만의 성역이었다. 그날 오후 화장실에 다녀온 지우는 자신의 자리에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중심에는 유나리가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바로 지우의 새 노트였다. 야, 이게 뭐냐? 별을 삼킨 소녀래. 푸하. 거지가 별은 무슨. 먼지나 삼켰겠지. 나리가 과장된 몸짓으로 노트에 적힌 시의 구절을 낭독하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지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순수한 속살이 발가벗겨져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다.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뺏으려 다가서자 나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노트를 세희에게 휙 던졌다. 어디 한번 잡아보시지, 거지님. 노트는 아이들의 손을 거치며 공중을 날아다녔다. 그 과정에서 여린 종이는 힘없이 구겨지고 찢어졌다. 마침내 지우의 발밑에 떨어진 노트는 더 이상 하얀 성역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더러운 운동화 자국과 악의적인 낙서로 얼룩진 쓰레기 조각일 뿐이었다. 냄새나는 거지, 평생 그렇게 살아라.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지우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 순간 지우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대신 활화산처럼 뜨거운 증오가 온몸을 휘감았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주워들었다. 아이들은 미동도 없는 지우의 모습에 오히려 시시하다는 듯 흩어졌다. 그날 밤 지우는 비가 새는 단칸방의 눅눅한 이불 속에서 찢어진 노트를 품에 안았다. 할머니의 고단한 숨소리만이 방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지우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대신 그녀는 찢어진 노트의 너덜너덜한 페이지 위에 잘려나간 문장들 사이에 새로운 글씨를 새겨 넣었다. 그것은 시가 아니었다.
다짐이었고 저주였으며 예언이었다. 나는 결코 이 자리에서 썩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올려다보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오늘 나에게 준 모멸을 언젠가 수백 배로 되돌려줄 것이다. 너희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서 나는 별이 될 것이다. 17 소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지옥의 불길을 닮은 시퍼런 도끼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소녀의 가슴 속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복수심이 뿌리를 내렸다. 그 흉터는 결코 아물지 않고 훗날 모든 것을 태워버릴 제가 되기 위해 23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된다. 23년 후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 가장 높고 화려한 빌딩의 꼭대기층은 바깥 세상과 완벽히 분리된 고요한 성역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을 등지고 거대한 흑단 책상에 앉아 있는 여인. 바로 이노스텔라의 신화 최고 경영자 서지우였다. 17의 가난했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실크 블라우스와 재단이 잘 된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을 부각했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묶은 머리는 서늘한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것은 수조원 규모의 자본이었고 그녀의 결정 하나에 전 세계 기술 시장이 출렁였다. 상하이 지사의 제안은 기각합니다. 단기적 수익성에 매몰되어 이노스텔라의 핵심 가치인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프로젝트는 가치가 없습니다. 2주 시간을 줄 테니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 목표와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안을 가져오세요. 화상회의 화면 너머 상하이 지사장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지우 대표 앞에서는 그 누구도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었다. 그녀의 논리는 칼날 같았고 통찰력은 송곳처럼 핵심을 찔렀다. 회의가 끝나자 팽팽했던 회의실의 공기가 비로소 느슨해졌다.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역시. 젊고 유능한 김민준 비서가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다. 그는 지우가 가장 신뢰하는 인재였다. 지우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성공은 그녀에게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숨 쉬는 것과 같은 당연한 결과이자 생존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은 해가 지고 나서야 드러났다. 불 꺼진 도시를 밝히는 마천루의 불빛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하지만 그 거대하고 화려한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고요함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홀로 차가운 대리석 식탁에 앉아 간단한 샐러드로 저녁을 때웠다. 이따금씩 그녀는 환청을 들었다. 냄새나는 거지, 평생 그렇게 살아라. 23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들은 여전히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악령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김 비서가 결제 서류와 함께 우편물 한 뭉치를 내밀었다. 각종 비즈니스 레터와 초대장들 사이에서 유독 촌스러운 디자인의 봉투 하나가 지우의 눈에 들어왔다. 자랑스러운 세화인들의 밤의 세화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지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세화여고. 그 이름은 그녀가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봉투를 집어들어 그대로 책상 옆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쓸데없는 건 바로 버리세요, 김 비서. 네, 대표님. 하지만 버려진 초대장은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지우의 발목을 잡아챘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유나리의 비웃는 얼굴과 세희의 경멸 어린 눈빛이 떠올랐다. 자신을 둘러싸고 낄낄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왜 지금 와서 나타난 거지?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과거의 망령일 뿐이라고. 그녀는 그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과 권력을 가졌다. 그것으로 복수는 충분하지 않은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그런가? 내가 이룬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발악은 아니었을까? 내가 정말 그 상처로부터 자유롭다면 왜 그들의 얼굴이 아직도 너를 괴롭히는 거지?
도망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의 인생에 패배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출근하자마자 김비서를 불렀다. 김비서, 어제 내가 버리라고 했던 우편물 아직 있습니까? 아, 네. 아직 처리 전입니다. 가져오세요. 김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휴지통에서 구겨진 초대장을 꺼내 건넸다. 지우는 차가운 손으로 구겨진 종이를 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위에 적힌 날짜와 장소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심해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날 저녁 스케줄 전부 비우세요. 네. 대표님, 그날은 미국 헤지펀드 대표와의 중요한 만찬이 잡혀 있습니다.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약속이 생겼으니. 지우는 초대장을 다시 반듯하게 접어 자신의 다이어리 속에 끼워 넣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창회 참석 결정이 아니었다. 23년간의 침묵을 깨고 별의 이름으로 과거의 어둠을 심판하러 가는 출정 선언이었다. 텅 빈 성공의 마침표를 찍고 진짜 서지우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동창회가 열리는 그랜드 헤리티지 호텔의 연회장은 그 이름처럼이나 화려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금빛 가루 같은 빛을 쏟아냈고 흰 천이 덮인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음식이 가득했다. 2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저마다의 얼굴의 세월의 흔적과 함께 사회적 지위라는 새로운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의사 남편과 결혼했다는 동창, 강남에 빌딩을 샀다는 동창, 자식이 영재고에 다닌다는 동창. 그들의 대화는 은근한 과시와 탐색전으로 가득했다. 서지우는 이 모든 소음의 바깥에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모든 화려함을 배제했다. 그녀가 오늘 선택한 무기는 평범함이었다. 값비싼 명품백 대신 작은 가죽 클러치를, 화려한 보석 대신 손목에 얇은 시계 하나만을 찼다. 고급 원단이지만 브랜드 로고 하나 보이지 않는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는 오히려 주변에 번쩍이는 치장들 속에서 기묘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어머, 누구? 서지우? 몇몇이 그녀를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해왔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지우의 이름표에 비어있는 직업란을 힐끗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요새 뭐해? 그냥 회사 다녀요. 지우는 짧게 답하며 옅게 웃었다. 그 미소는 너무도 완벽해서 오히려 속을 가늠할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동창들은 곧 흥미를 잃고 다시 자신들의 이야기로 돌아갔다. 역시 그냥저냥 사는구나. 그들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했다. 유나리와 김세희였다. 유나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 컬렉션으로 휘감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기름진 머리를 하고 배가 살짝 나온 남편, 오름테크의 사장 박진태가 거들먹거리며 서 있었다. 김세희 역시 유나리 못지않은 화려함으로 그 뒤를 따랐다. 어머, 날이 왔구나. 사람들이 벌떼처럼 그들에게 몰려들었다. 유나리는 여왕처럼 고개를 까닥이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녀의 시선이 연회장을 한 바퀴 훑다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서지우에게 가닿았다. 유나리의 입가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걸렸다. 어머, 저기 저거. 서지우 아니야? 유나리는 보란듯이 큰 소리로 외치며 지우에게 다가왔다. 김세희와 몇몇 동창들이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만난 듯 그 뒤를 따랐다. 세상에, 지우야. 정말 너였구나. 나는 내가 이런 데 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 유나리는 지우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가축의 등급을 매기는 듯 무례하고 오만했다. 옷차림 보니까 사는 게 영 팍팍한가 보구나. 하긴 너 어렸을 때부터 지독하게 가난했잖아.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아, 결혼 못했나? 이름표에 아무것도 안 쓰여 있네. 혹시 프리랜서 같은 거 해? 김세희가 옆에서 키득거리며 거들었다. 나리야, 너무 그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보면 어떡해.
상처받겠다. 지우야, 괜찮아. 요즘은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들도 많아.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그들의 말은 위로의 형식을 띤 완벽한 모욕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온통 지우에게로 쏠렸다. 어떤 이는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는 흥미롭게 이 상황을 즐겼다. 23년 전 교실에서 벌어졌던 풍경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배경이 낡은 교실에서 화려한 호텔 연회장으로 바뀌었을 뿐. 하지만 지금의 서지우는 17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의 화살들을 미동도 없이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평온함은 오히려 유나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기대했던 반응, 당황하거나 상처받거나 혹은 비굴해지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말이 없어, 지우야? 내가 뭐 틀린 말했니? 유나리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지우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손길에는 명백한 저기가 실려 있었다. 아니요. 틀린 말은 없네요. 지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선명하게 울렸다. 과거에 가난했던 것도 사실이고 지우의 시선이 유나리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지금 당신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녀의 눈빛은 너무도 고요해서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 같았다. 그 우물 안을 들여다본 유나리는 순간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저 눈빛은 뭘까? 분노도 슬픔도 아닌 저 감정은 마치 자신이 벌거벗겨진 채 관찰당하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었다. 유나리는 자신의 알량한 우월감에 흠집이 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평온함을 깨부수고 서지우의 얼굴에서 저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워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사실이라니 다행이네. 나는 또 내가 자존심 상해서 우는 거 아닌가 걱정했잖아. 유나리는 주변에 와인잔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교활하게 빛났다. 이제 곧 23년 전의 교실보다 더 지독하고 노골적인 모욕의 이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서지우가 기다리고 있던 복수의 신호탄이기도 했다. 서지우의 평온함은 잘 타오르는 장작불에 끼얹는 기름과 같았다. 유나리는 자신의 막강한 부와 현재의 지위로도 서지우의 내면에 흠집 하나 낼 수 없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17의 그 시절 자신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파르르 떨던 그 가난뱅이 소녀는 어디로 갔는가. 지금 눈앞의 서지우는 마치 두꺼운 얼음 성벽 뒤에 앉아 자신을 비웃는 유령처럼 보였다. 내까지 께 감히. 유나리의 속에서 비뚤어진 오기가 들끓었다. 그녀는 이 가증스러운 평온을 깨부수고 서지우의 얼굴에서 저 역겨운 미소를 지워버려야만 했다. 예의와 체면을 가장한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면 더 원색적이고 본능적인 방법으로 짓밟아주면 그만이었다. 지우야, 표정이 왜 그래? 옛날 생각나서 그래? 유나리는 일부러 더 다정한 척 목소리를 꾸며내며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뱀의 그것처럼 차가운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내 텅 빈 도시락통. 기억난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척했잖아.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날까봐. 그때 내 심정이 어땠을까? 다른 애들 반찬 냄새 맡으면서. 참 비참했겠다, 그치? 비참. 그 단어가 연회장 안에 낮게 울려 퍼졌다.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몇몇의 저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지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유나리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유나리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아직도 배고프니? 유나리는 돌연 몸을 돌려 뷔페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는 하얀 도자기 접시 위에 일부러 가장 기름지고 소스가 범벅된 크림 파스타를 산처럼 쌓아 올렸다. 그리고는 다시 지우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에 들린 접시에 집중되었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옛날부터 넌 배고픈 게 제일 큰 서름이었잖아. 유나리는 지우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가 불쌍해서 주는 거야. 많이 먹어, 서지우. 다음 순간 유나리는 들고 있던 접시를 그대로 기울였다. 꾸덕한 크림 소스와 뜨거운 파스타 면발, 잘게 썰린 베이컨과 버섯 따위가 하얀 눈사태처럼 서지우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 누군가의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뜨겁고 끈적끈적한 이물질이 지우의 정수리부터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잘 빗어 넘긴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엉망으로 떡이 졌고 하얀 크림 소스가 뺨을 타고 흘러 네이비색 원피스의 어깨를 더럽혔다. 23년 전 자신의 노트에 누군가 남겼던 더러운 운동화 자국보다 더 지독하고 끈적한 모욕이었다. 연 회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유나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행동 결과를 감상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했다. 드디어 저 얼음 같은 가면을 깨부쉈다고 생각했다. 이제 서지우는 울음을 터뜨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창피함에 못 이겨 이 자리에서 도망칠 터였다. 어떤 반응이든 그것은 유나리 자신의 완벽한 승리일 터였다. 하지만 서지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을 한번 길게 감았다가 떴을 뿐이다. 파스타 소스가 눈썹에 엉겨붙어 시야를 가렸지만 그 눈빛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방금 전까지 희미하게 걸려있던 미소가 사라진 그 얼굴은 이제 시베리아의 설원처럼 차갑고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당황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절대 영도의 무감각. 혹은 이제 막 사냥감의 목을 물기 직전인 최상위 포식자의 고요함이었다. 서지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크림 소스를 손가락으로 훑쳤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유나리가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냅킨에 닦아냈다. 그 모든 과정이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하고 우아해서 오히려 유나리가 뒷걸음질 치고 싶을 정도였다. 마침내 지우의 입이 열렸다. 이제 끝났니? 목소리에는 어떠한 떨림도 없었다. 유나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이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눈빛,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사를 잊어버린 배우처럼 유나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지우는 더 이상 유나리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엉망이 된 몰골로 주변을 둘러싼 동창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경악, 당황, 호기심 그리고 비겁한 외면. 23년 전과 똑같은 얼굴들이었다. 그녀는 다시 유나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유나리, 넌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발전이 없구나. 그 말은 더 이상 피해자의 탄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내리는 냉정한 진단에 가까웠다. 서지우는 자신의 작은 클러치를 열었다. 모두가 그녀가 손수건이라도 꺼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두껍고 빳빳한 재질의 심플한 명함 한 장이었다. 서지우는 그 명함을 파스타 소스가 흥건한 테이블 위에 보란듯이 내려놓았다. 툭 하는 가벼운 소리가 연 회장의 정적 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가장 가까이 있던 동창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숙여 명함의 글씨를 읽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노, 스텔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이노 스텔라 INNOSTELLA.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 혁신 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거대 기업. 신문 경제면과 방송 뉴스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내리는 바로 그 이름이었다. 이노 스텔라. 최고 경영자 CEO. 서지우? 누군가 명함의 직함을 끝까지 읽었을 때 유나리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남편 박진태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최고 경영자. CEO. 저 가난뱅이 서지우가?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동명이인이거나 아니면 가짜 명함일 거야. 하지만 서지우의 태도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든 장수처럼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 그리고
서지우는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 유나리의 남편 박진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진태 사장님 맞으시죠? 오름테크. 박진태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네, 제가 박진태입니다만. 최근 귀사에 대한 인수합병 제안서가 저희 쪽 검토 라인에 올라와 있던데. 맞습니까? 그 순간 유나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다. 얼마 전 남편이 집에 와서 의기양양하게 떠들었던 이야기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여보, 대박이야. 이노스텔라에서 우리 회사에 관심을 보인대. 이것만 성사되면 우린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거야. 서지우는 박진태의 굳어버린 얼굴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클러치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엉망인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술을 주목했다. 김민준 실장. 그녀의 목소리는 사적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완벽한 비즈니스 톤이었다. 나 서지우 대표입니다. 지금 바로 전체 임원들에게 긴급 공지를 보내세요. 내일 아침 8시 본사 32층 전략회의실에서 오름테크 인수 관련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한다고. 안건은 오름테크의 재무 건전성 및 미래 가치에 대한 원점 재검토. 제가 직접 주관할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김 비서의 침착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네, 대표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진태 사장에게도 공식적으로 통보하세요. 내일 회의에 반드시 참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단 1분이라도 늦으면 이번 M&A 딜은 그 자리에서 없는 걸로 알라고 전하세요. 통화를 마친 서지우는 휴대폰을 다시 클러치에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넋이 나간 유나리를 향해 시선을 주었다. 이제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아주 희미한 그러나 얼음보다 더 차가운 조소가 담겨 있었다. 내일 아침에 당신 남편 회사에 대한 심판이 있을 예정이니 오늘 밤 부디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기를 바랄게요. 서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그 누구보다 당당한 걸음으로 연회장을 가로질러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파스타 소스가 뚝뚝 떨어지며 붉은 카펫 위에 점점이 흔적을 남겼다. 마치 이제 막 시작된 피해 복수를 예고하는 듯한 핏자국처럼. 연회장에 남은 사람들은 방금 전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한낱 동창회의 해프닝이 아니라 한 기업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음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 이노스텔라 본사 32층의 전략회의실은 바깥의 아침 햇살이 무색할 정도로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회의실 내부는 완벽한 고요함과 긴장감만이 존재했다. 상석에는 서지우가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차콜 그레이 색상의 파워수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얼굴의 모든 감정을 지워버린 듯한 무표정.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 왕국의 절대 군주이자 냉정한 심판관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맞은편 참고인석에는 오름테크의 사장 박진태가 앉아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이 퀭했고 값비싼 수트는 구겨져 있었다. 그는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테이블 밑에서 파르르 떨리는 다리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회의실을 가득 메운 이노스텔라의 핵심 임원들은 모두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박진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회의를 시작하죠. 서지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침묵을 깼다.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회의실 전면에 거대한 스크린을 켰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오름테크의 로고와 함께 인수 적격성 재검토 보고라는 차가운 제목이었다. 어제 동창회에서 우연히 오름테크의 박진태 사장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께서 제게 아주 인상적인 환대를 해주시더군요. 서지우는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었지만 그 행간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 환대 덕분에 저는 우리가 너무 장밋빛 보고서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저희 감사팀에서 오름테크의 대외비 자료까지 전부 다시 훑어봤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서지우가 버튼을 누르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화면에는 오름테크의 노후화된 공장 설비 사진들과 함께 최근 3년간 급증한 유지보수 비용 그래프가 나타났다. 귀사의 핵심 기술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뒷받침할 인프라는 10년 전에 멈춰 있군요. 이 상태로는 향후 5년 안에 생산성이 반토막 날 겁니다. 박진태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페이지에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함께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단기 부채 내역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재무제표도 흥미롭더군요. 분식회계라고 할 순 없겠지만 합법의 경계선에서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숨겨진 부채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초기에 책정했던 인수금액은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서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진태를 똑바로 응시했다. 스크린에는 특허청의 공식 문서가 떠 있었다. 오름테크의 존립 기반이나 다름없는 핵심 기술 특허 3건. 그리고 그 특허권자의 이름란에는 주식회사 오름테크가 아닌 박진태 개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어째서 대표이사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죠? 이건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우리 이노스텔라를 상대로 한 기만 행위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인수한 뒤 박진태 사장님께서 개인 자격으로 우리에게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는 시나리오. 소름이 돋는군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진태는 그건 오해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였을 뿐. 이라고 더듬거렸지만 그의 변명은 누구에게도 가 닿지 않았다. 서지우는 김민준 비서에게 눈짓했다. 김 비서는 두툼한 계약서 한 부를 박진태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 조건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서지우는 차갑게 선언했다. 첫째, 박진태 사장 개인이 소유한 모든 직무 관련 특허권을 조건 없이 이노스텔라 법인의 무상으로 귀속시킨다. 둘째, 오름테크의 모든 부채 상환을 위해 박진태 의윤아리 부부 공동 명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사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셋째, 인수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박진태 사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 전원은 즉각 사퇴한다. 박진태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회사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도질이잖아. 그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서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진태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다른 임원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도질? 글쎄요. 저는 이걸 정당한 대가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서지우의 눈빛이 칼날처럼 박진태의 심장을 꿰뚫었다. 어젯밤 당신 아내가 내 머리 위에 부어버린 그 파스타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지. 23년치 연체 이자까지 더한 금액이라고 해야 정확하겠군요. 서명하시죠. 이건 제안이 아니라 통보니까. 박진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처절하고 잔인한 복수였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아내는 그 복수의 제단 위에 올려진 재물일 뿐이었다. 펜을 든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심판은 이미 끝났다. 박진태가 굴욕적인 계약서에 서명한 펜을 놓는 순간 그와 유나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화려한 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노스텔라의 회의실을 나온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경제 전문 채널의 속보 자막으로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다. 속보 이노스텔라 오름테크 전격 인수. 박진태 대표 경영권 박탈.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조간신문의 경제면은 오름테크의 굴욕을 대서특필했다. 핵심 특허 무상 귀속, 경영진 전원 사퇴, 오너 일가 사유재산 담보 제공. 인수합병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혹한 조건들은 시장의 박진태의 경영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증명하는 낙인이 되었다. 오름테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유나리의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전화들은 안부를 묻는 전화가 아니었다. 박진태의 이름만 믿고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 함께 투자했던 지인들의 원망 섞인 고함,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등을 돌리는 친구들의 차가운 목소리뿐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여왕처럼 떠받들던 이들이 이제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그녀를 피했다. 나리야, 너희 집 무슨 일 있니? 어떡하니? 우리도 지금 힘든 상황이라 미안하다.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는 2번 다시 받지 않았다.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는 시스템 오류를 핑계로 그녀의 출입을 막았고 매일같이 드나들던 골프 클럽에서는 회원 자격 정지를 통보해왔다. 그녀가 누리던 모든 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름테크 사모님이라는 허울이 가진 신기루였을 뿐이다. 진짜 지옥은 며칠 뒤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시작되었다. 강남의 호화로운 주상복합 아파트. 유나리가 자신의 왕국이라 믿었던 그곳의 가구와 그림, 심지어 그녀의 드레스룸을 가득 채운 명품 가방들에까지 차가운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유나리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지만 집행관들은 기계처럼 자신들의 일을 처리할 뿐이었다.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자신의 성이 눈앞에서 해체되는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명예, 사람들. 그리고 남편의 존경마저도. 그날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박진태는 폐인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아내를 보자마자 증오의 찬 눈으로 소리쳤다. 다 너 때문이야. 내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랑 허영심 때문에. 감히 누굴 건드린 줄도 모르고. 서지우.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기나 했어? 내가 그 여자 머리 위에 파스타만 붓지 않았어도. 그럼 당신이 회사 경영만 똑바로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특허를 왜 개인 명의로 해놓고 빚은 왜 그렇게 많았던 건데.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이 독화살처럼 오고 갔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붕괴의 시작은 23년 전부터 이어져 온 그들의 오만과 악이었음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촉발시킨 기폭장치는 동창회에서 유나리가 저지른 어리석고 잔인한 행동이었음을. 유나리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서지우에게 가했던 모욕은 단순히 음식을 머리에 붓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소금을 뿌린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치르고 있었다. 텅 빈 거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유나리는 비로소 공포와 함께 희미한 후회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같은 시각 서지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태블릿 PC로 오름테크 관련 뉴스를 스크롤하고 있었다. 오름테크 전 대표 박진태, 배임 혐의로 출국 금지, 유나리 부부 강남 자택 압류 절차. 기계적인 글자들이 그녀의 눈을 스쳐 지나갔다. 23년간 꿈꿔왔던 복수였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처절하게 이루어졌다. 통쾌해야 했다. 기뻐서 소리라도 질러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의 정막 같았다. 성을 무너뜨렸다. 그런데 폐허 위에 서 있는 자신 역시 춥고 외롭기는 마찬가지였다. 복수의 끝은 승리의 환희가 아니라 텅 빈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끄고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빛도 그녀의 마음속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었다. 일주일 뒤 유나리와 김세희는 이노스텔라 타워의 1층 로비에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동창회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화려했던 명품 옷과 보석은 온데간데 없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절망과 피로로 창백했다. 세상의 꼭대기처럼 보이던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그들은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였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가장 비굴하고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몰랐다. 몇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렸을까.
마침내 서지우가 비서와 임원 몇몇을 대동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유나리와 김세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보안 요원들이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지우는 손짓 하나로 그들을 제지했다. 지우야. 유나리는 서지우의 앞에 이르자마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김세희도 그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다. 로비를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지우야. 우리가 다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제발 용서해줘. 이렇게 빌게. 뭐든지 할게. 제발. 유나리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여왕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은 한 인간의 처절한 절규만이 남아있었다. 서지우는 그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도 동정도 없었다. 마치 멀리서 흥미로운 생물학적 현상을 관찰하는 과학자의 눈빛 같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용서? 그 한마디에 유나리와 김세희는 고개를 들었다. 지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들이 지금 나에게 구하는 그 용서라는 건 대체 누굴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건가? 아니면 당신들 스스로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한 이기적인 자기 위안인가? 아니야, 지우야. 진심이야. 정말. 진심? 지우는 유나리의 말을 잘랐다. 당신들의 그 진심이 당신들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오름테크 직원 수백 명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지? 당신들의 눈물이 그 가족들의 밥 한 끼를 해결해주나? 서지우는 무릎 꿇은 그들에게 다가가 몸을 숙였다. 그녀는 유나리의 턱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잡아 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일어나. 무릎 꿇는 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야. 눈물 흘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 정말 어려운 건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는 거야. 지우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대신 당신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지. 당신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그 숙제를 통해서 증명해봐. 유나리와 김세희는 멍한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첫째, 당장 오름테크 공장으로 가. 당신들 때문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모든 직원들 앞에서. 그리고 지금 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 둘째, 도망치지 마. 앞으로 진행될 구조조정 과정에 책임자로 참여해. 밤을 새워서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단 한 명의 직원이라도 더 구제할 방법을 찾아내. 당신들이 누렸던 그 하찮은 인맥이라도 총동원해서 그들의 퇴직금과 위로금 한 푼이라도 더 챙겨줄 방안을 강구해. 셋째, 이 모든 과정을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해. 당신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책임지려 하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 그게 당신들이 23년 전 나에게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파탄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야. 서지우는 말을 마친 뒤 차갑게 돌아섰다. 이건 기회야.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숙제를 해낼 자신이 없다면 그냥 이대로 영원히 사라져. 선택은 당신들 몫이야.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걸어나갔다. 유나리와 김세희는 텅 빈 로비 바닥에 주저앉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지우가 내준 숙제는 그들이 상상했던 그 어떤 처벌보다도 훨씬 더 가혹하고 어려운 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미하지만 유일한 한 줄기 빛이기도 했다. 며칠 후 오름테크의 구내식당은 살벌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침묵 속에서 혹은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내며 식당 앞에 마련된 단상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위에는 유나리와 김세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유나리는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온 사과문을 펼쳤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그것을 접어버렸다. 꾸며낸 말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저는 유나리입니다.
박진태 전 사장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의 오만과 무능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죄송합니다. 유나리는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는 펴지 않을 것처럼 깊고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김세희도 그 옆에서 함께 머리를 조아렸다. 직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쉬워하지 마라. 당장 꺼져. 같은 고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그날부터 유나리와 김세희는 오름테크로 매일 출근했다. 그들은 이노스텔라에서 파견된 구조조정팀의 보조 역할을 맡았다. 평생 서류 한 장 제대로 만져본 적 없던 유나리는 퇴직 대상자들의 명단을 정리하며 밤을 새웠다. 직원들의 개인 파일을 읽으며 그들의 가족 사진과 딱한 사연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김세희는 예전의 인맥을 총동원해 해고될 직원들이 옮겨갈 만한 중소기업들을 수소문하며 수십 통의 전화를 돌렸다. 그들의 행동은 처음에는 쇼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은 그들의 눈빛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얼굴에 필사적인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지우는 이 모든 과정을 김민준 비서를 통해 보고받고 있었다. 유나리와 김세희가 공장 바닥에 주저앉아 직원들과 컵라면을 먹는 사진,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고 일하는 CCTV 영상. 그녀는 보고서를 말없이 넘기며 생각에 잠겼다. 복수는 끝났다. 그녀가 원했던 대로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허전할까? 그날 밤 지우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먼지를 닦아내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 고이 놓인 작은 자개 머리핀이 모습을 드러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우리 강아지 어디 가서든 기죽지 말고 똑바로 크라고 하시며 쥐어주신 유품이었다. 그동안 이 머리핀은 지우에게 가난의 상징이자 아픔의 증거였다. 그래서 일부러 들여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조심스럽게 머리핀을 집어들었다. 영롱하지만 소박한 자개의 빛깔 위로 할머니의 거칠고 따뜻했던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23년은 복수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그 지독한 가난과 모멸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준 것은 할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복수는 자신을 괴롭혔던 상처에 대한 응징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살게 한 사랑은 그동안 잊고 있었다. 그 순간 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7 이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흘려본 적 없던 눈물이었다. 복수가 끝났다는 안도감도 승리의 쾌감도 아니었다. 과거에 아팠던 자신과 그 자신을 지켜준 할머니의 사랑을 비로소 끌어안는 따뜻하고 서러운 치유의 눈물이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그녀는 젖은 얼굴로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거대한 공허함이 이제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져야 할 시간이었다. 상처 위에 꽃을 피워야 할 시간. 지우는 눈물을 닦고 태블릿 PC를 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다. 망설임 없는 손길로 제목을 써내려갔다. 이노스텔라 미래인재 장학재단 설립 계획안. 문서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과거의 나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별을 꿈꾸는 모든 아이들을 위하여. 복수의 칼끝이 향하던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이제 그 칼끝은 과거를 베는 대신 미래를 향한 길을 여는 쟁기가 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흉터 위에서 마침내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장대한 복수와 치유의 서사, 그 마지막 장인 10장의 이야기를 이어서 서술하겠습니다. 제10장 다음 세대를 위한 등불. 몇 달 후 계절이 바뀌고 가을의 청명한 햇살이 쏟아지던 날. 서지우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모교인 세화여자고등학교의 교문을 넘었다. 그녀의 기억 속 학교는 잿빛의 차가운 공간이었지만 오늘따라 교정의 은행나무는 눈부신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학생들의 웃음소리는 생기 넘치는 음악처럼 들려왔다.
학교 대강당에서는 이노스텔라 미래인재 장학재단의 출범식이 열리고 있었다. 서지우는 행사를 앞두고 조용한 교장실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 있는 베이지색 정장. 그리고 그녀의 가슴 한쪽에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작의 머리핀이 브로치처럼 달려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가난의 상징도 아픈 과거의 족쇄도 아니었다. 자신을 지켜준 사랑의 증표이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징표였다. 김민준 비서가 다가와 최종 연설문을 건넸다. 지우는 그것을 받아들었지만 이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오늘 그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잘 다듬어진 문장 속에 들어있지 않았다. 출범식이 시작되고 서지우는 수많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취재진의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올랐다. 강당의 가장 뒤쪽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윤아리와 김세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지만 차마 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얌전한 옷차림의 그들은 그저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서지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강당을 둘러보았다. 반짝이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어린 눈동자들. 그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지우는 준비된 연설문 대신 자신의 가슴에 달린 작의 머리핀을 가만히 매만지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세화여고 후배 여러분. 이노스텔라 대표 서지우입니다. 저는 오늘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23년 전 바로 이 강당에서 누구보다 가난하고 외로웠던 여러분의 선배로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섰습니다. 강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23년 전에 저는 매일 점심을 굶는 학생이었습니다. 낡아서 해진 운동화가 부끄러웠고 급식비를 내지 못해 친구들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벽 아래에서 먼지처럼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때의 저를 버티게 한 것은 솔직히 말해 도끼였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이들에게 언젠가 되갚아주겠다는 복수심이 저를 달리게 한 유일한 연료였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학생들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저는 그 복수를 이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요.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원해야 했습니다. 행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거대한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상처에 대한 응징은 될 수 있어도 그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요. 지우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머리핀을 가리켰다. 이것은 돌아가신 제 할머니의 유품입니다. 평생 폐지를 주어 저를 키우셨던 할머니께서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며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머리핀을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난을 상기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운 진짜 힘은 복수심이라는 어둠이 아니라 이 머리핀에 담긴 사랑이라는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았다. 후배 여러분, 살다 보면 분명 아픈 날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찾아올 겁니다. 그 상처와 어둠을 외면하지 마세요. 하지만 거기에 잡아먹히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상처가 남을 향한 복수의 칼날이 되는 대신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갑옷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더 높이 날아오를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미래인재 장학재단은 과거의 저처럼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후배가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그리고 우리 이노스텔라가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습니다. 마음껏 실패하고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꿈꾸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연설이 끝나자 강당 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어떤 비즈니스적 성공의 순간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감동이 지우의 온몸을 감쌌다. 강당 뒤편에서 윤아리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질투나 패배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진정한 성장을 목격한 경외와 자신의 과오에 대한 깊은 참회의 눈물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지우가 강당을 나설 때였다. 단상 아래에서 머뭇거리던 한 여학생이 용기를 내 그녀에게 다가왔다. 장학 증서를 목에 건 맑은 눈의 학생이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연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대표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지우는 학생을 바라보았다. 23년 전에 자신과 꼭 닮아 있었지만 그 눈에는 그늘 대신 희망이 가득했다. 지우는 지금껏 지어본 적 없는 가장 따뜻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작의 머리핀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소녀가 친구들에게 달려가 제잘거리는 뒷모습을 보며 지우는 비로소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다. 23년간 그녀를 올감했던 과거의 유령은 햇살 아래서 소금처럼 깨끗이 녹아내렸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되었다. 상처 위에 피어난 그 꽃은 다른 이들의 앞길에 향기로운 꽃길을 내어주고 있었다. 서지우는 가을 햇살이 가득한 교정을 걸어 나오며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